제가 이렇게 밖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올해로 딱 22년째 됩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없었고 오늘 처음인 셈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제가 명함을 이런 방면에서 낸다면 제 명함은 서푼짜리 명함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회에 어느 한 구석에 들풀처럼 살고 있는 시들어가는 민초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좀 더 특별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인사 다시 올립니다. 박현입니다. 앉아서 저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좀 있어도 저는 어제까지도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병에 노출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갑골문이라고 하는 오래된 인류의 역사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온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길게 잡으면은 6000년, 짧게 잡아도 4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그려서 붙여놓은 각골문들은 각골문이 만들어진 이후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었던 여러 형태 가운데에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을 듯한 형상을 가진 문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벽에 걸려있는 갑골 문자들은 4500년, 4700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대략 3200년경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드릴 이야기는 각골문 그 탄생과 탄생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인류는 처음에 생활을 할 때 언어 생활에서 글자가 없었겠지요. 목소리로서 음성으로서 서로 의사를 전달하고 그렇게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생활이 가능했겠지요. 근데 언젠가부터 사회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자기가 접해야 되는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좀 더 복잡한 개념을 쓸 필요가 생기죠.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써왔던 음성을 유지하면서 그 음성의 뜻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표의 문자라고 하는 문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동일한 음가를 유지하면서 그 음가에 따라서 표기를 다양하게 하고 다양해진 모습 안에서 뜻을 조금 더 다양하게 펴는 거죠. 반대로 하나의 음가와 또 다른 음가를 붙여서 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그 문자는 표음 문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초의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는 원래 출발 단계에서는 따라서 표의 문자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표음 문자는 처음에 음가와 음가를 합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낼 필요성이 강하게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사회가 복잡해지고 조금 더 그 개념이 시간적으로도 더 길게 유지되기 위해서 문자가 필요하지 표의 문자를 만들 때처럼 다급한 필요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인류의 문자에서 처음 등장하는 문자들은 그래서 표의 문자들이 많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메르 문자가 있습니다. 수메르 문자는 제가 알고 있는 언어학적인 상식에서는 접근이 조금 예외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영역의 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모든 언어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세 가지 측면의 살펴봄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는 그 당시에 이 문자를 만들 필요성이 무엇이었을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문자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나름대로의 목적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를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시대적, 공간적 현실성입니다. 세 가지 필요성, 목적성, 그리고 현실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세 가지 사이에서 모순 없는 이야기가 나와야 그 문자를 왜 만들었다. 그 문자에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담겨 있다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해 볼 텐데요. 그렇게 접근해 보기 전에 이 문자를 쓰고 때로는 만들어 보탠 사람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인가? 육하 원칙 중에서 바로 주체에 관한 who입니다. 그래서 who가 없으면은 문제에 접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엉뚱한 얘기로 조금 초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용어 중에 르네상스라는 말이 있죠. 르네상스를 흔히 한국어로 한자어로 문예부흥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르네상스는 르네는 되살린다는 뜻이니까 부흥이 맞을 것이고요. 상스는 사이언스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과학 부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사이언스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되살리려고 했던 건 사이언스입니다. 르네상스를 인문 부흥이라고 했을 때와 과학 부흥이라고 했을 때의 이미지도 차이가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르네상스라는 개념을 했던가, 어떤 건축가가 이태리 피렌체에서 언제 만들었던 개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념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의는 바로 과학 부흥이라는 것인데요. 그때 과학은 뭐였을까? 당시의 개념으로 르네상스의 다른 표현은 르네시멘토였습니다. 르네시멘토라는 것은 르네상스가 과학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쉽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개념입니다. 르네상스라는 개념이 쓰였던 것은 바로 그 레리지오, 그러니까 종교죠. 레릴리지오에 약간은 맞서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레릴리지오가 오늘날 릴리전이 되고 종교가 되잖아요. 종교라는 말에 담겨 있는 레릴리지오는 다시 통합하기, 다시 연결하기라는 뜻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와 또 다른 존재를 연결시켜 주는 것.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고 하겠죠. 아무튼 종교는 떨어져 살고 있는 존재를 다시 이어주기, 그리고 거기에 약간은 맞서서 대응하는 개념은 과학 부흥. 이 두 가지는 과학적 자세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물을 이해하려고 접근할 때는 많은 사물들을 관찰하면서 분류를 하고 그 분류된 사물들의 특징을 가지고 그 사물들의 어떤 특수성을 잡아내고 또 분류하고 거기서 개별성을 잡아내고 어쨌든 하나에서부터 모아서 올라가면서 마침내 모든 사물에게 통하는 보편성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성. 즉 과학적으로는 귀납법이라고 그러죠. 귀납법이라고 하는 방법.
그게 이제 사이언스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레릴리지오라는 개념은 연역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존재를 묶는데 미리 원칙이 제공됩니다. 미리 원칙이 제공되고 그 원칙, 닥트린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른 사물들에게 널리 적용시켜가는 이른바 연역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와 과학의 만남은 한편에서는 귀납과 연역의 만남이자 충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가지 경향성은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결합하면서 인류의 문화의 다양함과 때로는 단순함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각각 해왔습니다. 우리의 인류가 완전히 귀납법으로만 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치면 여기까지 못 왔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연역법만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어디엔가 우리는 그 특징을 찾고 그 특징이 어느 점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각 시대, 각 사회의 특성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갑골이라는 것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그 정숙하다라고 할 때 쓰는 글자는 없죠. 그 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밑에 조개 폐 위에 이렇게 막대기를 세우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의 글자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연역적인 사고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은 귀납적인 사고에 표준을 두고 주로 생각하고 활동했던 사람들일까? 에서 두 가지 모순을 같이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종교인이었다면은 그 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냥 갑골이라 불리는 소의 뼈, 거북의 껍질, 때로는 큰 그 조개의 껍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큰 공동체의 기륭을 전볼 때는 거북의 껍질을 그리고 개개인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전볼 때에는 특히 미래를 전볼 때는 주로 우골, 소뼈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관련된 재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환경이죠.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할 때는 큰 조개 껍질을 썼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의 이름 자체는 스스로 만든 글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한자어로 이름을 지을 때 여전히 여성들, 남성들 이름에 중간과 끝에 많이 남아있죠. 여러분 주변, 아니 이 안에도 아마 그 정자를 이름자로 선택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사람들, 정이라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과학자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미래의 기륭을 전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반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전보는 게 아니라 과학적 지식으로 전본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입장이 종교인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닌 애매한 입장에 있게 돼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 온 개념들, 자신들이 보는 어떤 사물들에 대한 이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 붙일까? 무엇라고 표현할까? 그것의 음성적인, 형상적인 표현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골은 그런 사람들의 과학적으로 비과학적인 영역을 풀어보고 그 사이에 그 해결할 수 없는 괴리를 좁혀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상들이 갑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목요일 날 제가 또 말씀드릴 영역인데요. 그런 면에서 나시족의 동파 문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고가 담겨 있고 그 필요성도 다른 시기에 걸쳐 있었던 그러한 문자가 갑골인데요.
그건 어떻게 이제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냐 그러면요. 갑골은 원칙적으로 일형상 일음가예요. 일형상 일음가예요. 여기에서도 제가 동파 상형 문자를 그려놓은 게 있지만 그건 일형상 다음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미 음가와 음가의 결합을 통해서 언어를 만들어 오던 사람들이 최후에 표의 문자를 쓰던 문화권 근처에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상형 문자로 문자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표음 문자를 쓰는 문화권 근처에 있었다면 그분들은 아마 표음 문자로 자신들의 문자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진 문자가 나시 동파 문자인데요. 오늘은 바로 갑골 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갑골 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이분들이 우리가 보통 문자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명사거든요. 명사고 명사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채용하는 방법이 동명사를 명사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그 동명사를 명사로 전환시키고 그 명사를 특정인에게나 특정 사물에 부여를 합니다. 즉 처음의 명사는 다 대명사 내지 고유명사였어요. 그러니까 고유명사를 만들다가 그 고유명사를 일반 명사화 시키는 것이 표의 문자의 초기의 발전의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명사로 만들어진 고유명사가 탄생을 하고 또는 부분적으로 일반 명사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이 전체적으로 일반 명사가 되죠. 일반 명사가 된 다음에 다시 동사로 새로운 동사가 생겨나요. 처음에는 동명사가 명사를 만들었다가 이제 명사가 동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표의 문자적인 전통을 지켜온 문자권에서는 명사와 동사가 같은 단어로 쓰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슨 명사를 하는 것, 무슨 명사를 하다 이렇게 나중에 되면서 언어가 더 확장되어 와요. 그 확장이 이루어지면은 이미 그 문자는 초반기를 벗어나서 중반기, 즉 발전기에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갑골문들은 그런 중반기에 접어들기 직전 내지 중반기에 접어들던 초기, 즉 서기 전 대략 한 2, 3천 년경에 많이 쓰였던 문자들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문자,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는 문자가 나중에 만들어지는데요. 농사를 짓는다는 문자는 농사를 짓다, 동사처럼 보이죠. 근데 또 농사라는 명사에서 온 말이에요. 농사라는 명사가 먼저 있어요. 근데 그다음 농사라는 명사는 어떤 사람의 고유명사 이름이었어요. 농사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불곡자 밑에 별진자를 쓰고 있죠. 그 별진자는 원래 그 누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진자는 오늘날 우리 알고 있는 별자리가 아니라 누에를 형상화한 것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구불곡도 관형사로 굽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원래는 그것도 고유명사로서 지명이었어요. 지금 현재 그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중국의 고가 지역이에요. 곡아라고 불리는. 오늘날 중국의 곡부라고 불리는 공자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에요. 즉 산동반도 에서 해안가에 좀 벗어난 지역의 이름이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처음 만들 때 이거는 상형보다는 좀 뒤에 만들어진 글자긴 하지만 그때까지도 고유명사가 일반 명사화되고 일반 명사가 동사화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었느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염제 신농 씨의 이름이었어요. 신농이라 할 때 신은 나중에 가서 그의 위대함을 붙이는 더 그레이시라는 의미에서 붙은 거예요. 그에게 염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사물의 구성법을 분류하는 오행이 나온 이후에 또 덧붙여진 칭호예요. 그의 이름 하나는 원래 그냥 농이었던 거예요.
농의 음가를 유지하면서 신농은 후에 그렇게 농사농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나 당시의 신농은 상형으로도 표현돼요. 왜? 신농이라는 존재는 역사적 검증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있었다고 간주되는 시기에 대한 의문은 없어요. 그가 서기전 2500년경에 존재했던 사람인지 존재했냐 마냐가 지금 문제인 것이지 존재했던 시기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의 이름에 관한 다른 명사가 나와요. 그게 바로 용용자예요. 용용자의 발음과 농사농자의 발음은 같은 발음이에요.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광동 지역의 발음의 영향을 받아서 농사농과 용용의 발음이 달라요.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면은 제가 남의 나라를 욕하는 건 아닌데 대륙은 참 크고 인구는 참 많아서 작은 나라라고 할 수도 없고 하는 짓을 보면 참 큰 나라라고 하기도 힘들어서 어디 중간에서 중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미들도 아니고 미디움 네이션이죠. 익지도 않았고 아직 그렇다고 센 것도 아니고 그 문화적 저력을 보니 엄청 익었고 그 하는 짓을 보니 너무 레어고 그래서 미디움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도 자기들의 문화를 발전시킨 어딘가의 중심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넓은 나라는 다양한 중심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중국이 만들어지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만들어지는 건 중국은 영어로 차이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자기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면서 영어로는 차이나라는 이름을 쓰잖아요. 우리처럼요. 우리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그러면서 한국이라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힘이 있었다면 리퍼블릭 오브 그레이트 한이 됐겠죠. 지금은 이제 그걸 바꾸는데 비용이 너무 들어서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K-팝이 H-팝이 돼야 되니까요. K-드라마가 H-드라마가 돼야 되니까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데 아무튼 다양한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는 건 이미 진나라 때부터예요. 그 진나라의 이름이 진화, 차이나가 그 영어식으로 해서 차이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로서의 출발점은 차이나, 진화. 그러나 하나의 그 주민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주민의 통일성에서는 한족, 그 다음에 들어오는 한나라죠. 문화로서는 지금도 당송 문화라 그러죠. 그래서 문화로서 그 중국은 당송 때, 인간으로서 주민으로서는 한나라 때, 국가로서는 진나라 때. 그래서 이름이 달라요. 국가의 이름은 차이나, 종족의 이름은 한족. 그리고 문화는 보통 당송문화, 당문화, 한당문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 이후부터의 중심지는 하나예요. 그 이전까지 다양한 문화의 중심지조차도 통일해버리죠. 문자를 가지고, 도량형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통일해버리죠. 마침내 하나의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것이 진나라죠. 진나라는 주식회사로서 만들어졌는데 처음 주식회사를 만든 진시황이 욕심을 부린 거예요. 생산력이 거의 없는데 1인 지배지주가 되려고 51%의 독점지주가 되려고 한 거예요. 생산력이 기반이 안 됐는데 생산이 된 게 없는데 혼자서 누군가가 51%를 먹어버리면 나머지 많은 인구들이 동의할 수가 없죠. 생존 자체가 유지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한나라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불만을 반영해서 주주연합 운영체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주운영연합체계를 만들어내다 보면 시간이 가면 다시 누군가가 독점 지배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꼭 생겨요. 그 내부에서 동력을 못 얻으면은 외부 투자를 받아서라도 독점 주주가 되려고 해요. 흉노족의 도움도 받고 안 되면 또 돌골 쪽의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그 주주연합의 체계와 독점 주주의 체계가 계속 혼선되면서 끌려와요. 그러다 언제 와서 이제 독점 주주가 탄생돼도 되느냐? 청나라 때 와서 가능해져요. 청나라 때 오면은 일부 세력이 51%의 그 독점 생산력을 독점해도 다른 사람들이 최소 생계는 유지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 시스템을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계승한 게 현 중국이라고 봐도 또 다른 면에서는 해석이 가능해요. 이념의 차별성 여부, 봉건제냐 아니면은 그 반제 반봉건의 현재 그 마오주의냐, 그걸 떠나서 한편으로는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문화적 독점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나라와 중국은 교류가 많아집니다. 그때 중국은 이미 하나의 문화 중심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현재의 하남성과 강소성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남경과 얼마 전에 그 폭스콘 직원들 막 탈출했다고 하는 정주, 그 일대 사이가 중심지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문화는 계속 변화해요. 그러면 그 이웃 지역으로는 전해져 가겠죠. 물결처럼. 그러면서 일정하게 중국 문화에 동심원이 생겨요. 언어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로 당나라 시기에 한자의 발음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자를 어느 민족이 개발했느냐, 누가 먼저 만들어 썼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후기에 그들이 썼던 건 틀림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음도 그들로부터 들어와요. 그 당나라 때 발음이 우리 한국의 발음의 표준 발음이에요. 그 표준 발음의 동심원에 있는 곳이 어디냐? 운남성, 광동성, 광서성, 동북 일부 지역,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좀 해서 중국에 가면 너 광동에서 왔니? 그래요. 그리고 운남에 가도 어딘가 발음이 비슷하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성조도 좀 비슷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그 기역 같은 것은 세월이 지나면은 지읒으로 국외음화가 됩니다. 음운 변화 일어납니다. 길이 질이 되고 김치가 짐치가 되고 그렇게 바뀌어요. 그 발음처럼 하면은 북경이 베이징이 되죠. 북경의 기역이 베이징의 지읒이 되죠. 남경의 기역이 난징의 지읒이 되죠. 광동 사람들은 여전히 남경이고北京이에요. 우리도 북경이고 남경이에요. 그러니까 음운 변화의 일정한 동심원상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 광동 쪽하고 비슷하죠. 그러나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전해왔지만 이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갑골은 발음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역시 당나라 때 왔어요. 현재 갑골의 음가, 한국에서 읽히는 갑골의 음가도 정확한 음가는 아니에요. 그러면 갑골의 음가가 당시에는 뭐였을까를 이해해야만 사실 정확하게 갑골은 왜 탄생했을까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완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소리로만 표현했는데 소리로서 뜻이 전달이 안 되니까 형상을 다양하게 만든 거란 말이죠. 쌍하니까 옛날에 갖다가 뭔가 큰 것, 높은 것, 위의 것 이런 의미였는데 이 샹하는 것이 나중에 하늘도 샹,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도 샹, 그냥 위를 가리키는 방향도 샹, 그다음에 상스러운 것도 샹, 글자가 다양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초기의 발음이 샹이었다는 걸 모르고 후기의 발음이 뭐라는 것만 알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나 그건 전문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아무튼 음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다양한 개념들이 생겨날 때 필요성이 제기되죠. 그 필요성은 크게 자기들이 이름 붙이고 불러야 되는 다양한 대상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그렇게 너나 정도로 불리면 되는 가장 단순한 원시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물 중에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에는 이렇게 빗살이 그어져 있죠. 그것을 어느 정도 몇 겹으로 긋느냐 정도만 가지고 네 것 내 것이 구분됐던 거예요. 근데 더 다양해지면은 빗살만 가지고는 기타 콤무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표시를 해야 되죠. 그렇게 다양하게 누군가를 불러야 될 이름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 이름들을 지금 현재 한자로 뭐라 그러느냐? 바로 글자 자자 자라 그래요. 글자 자자 자가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의 탄생에 붙여주는 이름이기도 해요.
지금도 보면 네 자가 뭐냐? 요즘 우리 다 자가 없죠. 자 그러면은 줄자 이거밖에 없죠. 자. 근데 그 자라는 말에 지금 현재 발음은 우리가 광동어와 같은 동시문에 있어서 당나라 시대 때 발음을 표기한 광운성계라는 사전이 있어요. 발음 사전이에요. 그 사전에 따라서 보니까 발음이 자고 현대 중국어는 즈죠. 근데 이 자라는 발음도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그 발음을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방법에 의해서 음가를 살려보니까 그 발음은 초예요. 초. 그러니까 치읓 밑에 우하고 옆에 어 쓰는 추어. 근데 이걸 추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추어. 이렇게 뭐 그게 그 발음 같죠. 제가 발음이 안 좋다는 지적을 60몇 년 동안 듣고 사는지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뭘 하면 자막을 달아줘야 되는데 어쨌든 당시의 발음은 추어. 추어라고 읽는 것을 굉장히 빨리 하시면 돼요. 추어라는 말에 우리말의 뿌리가 뭐냐? 초로예요. 초로에 현재 남아있는 우리말의 음운 변화된 형태가 뭐냐? 철이에요. 우리가 철이 들었다는 말이 바로 이름값을 한다는 뜻이에요. 만주어로는 지금도 초로예요. 만주어로 초로는 그 공동체가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초로의 값을 하라는 거예요. 스틸이 철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거 지금까지 뭐 여기 계시는 분들 60년, 50년, 30년 동안 못 풀어왔던 거 제가 한 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로, 철. 근데 그게 자예요. 그 자로 붙여준 것들이 고유명사인 거죠. 바로 고가 땅에서 처음으로 누에를 쳤던 사람, 신농시. 그 산동 지역에서 제일 먼저 그래서 누에를 가지고 시를 만들죠. 우리는 거기서 비단을 만들어서 비단길을 타고 저 서역으로, 즉 오늘날의 근서 지역, 우리가 중동 지역이라고 불리는 우리 쪽에서 보면 근서죠. 근서 지역으로 보내거나 유럽 쪽, 동유럽까지 보냈던 그 길, 그 비단길이 열리는 시작점도 바로 그 일대잖아요. 근데 천을 만들어 보낸 거 아니에요. 천을 만들 줄 몰랐어요. 천을 만드는 것은 그 서역에 가서 만들어져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단은 비단길이지만 비단길이 아니라 실꾸러미를 싣고 가던 실궤 길이에요. 실크라는 말은 어디에도 어원이 없는 말이에요. 라틴어에도 어원이 없고 그리스에도 어원이 없고 한자에도 어원이 없고 수메르어에도 어원이 없고 돌고래에도 어원이 없고 말가라어에도 어원이 없고 제가 알고 있는 고문자 38종 어디에도 어음이 없는 말이에요. 어원이. 그러니까 실궤를 싣고 수출을 한 것이지 천을 싣고 수출한 게 아니에요. 실궤의 길이에요. 아무튼 그 실궤가 있게 한 첫 농사혁명의 상징적 인물이 농씨, 용씨. 나중에 존경해서 불러서 신적인 용씨. 오행으로 나눠서 남방적재에 해당되는 염제, 신농씨. 이렇게 된 거죠. 옛날에 하나 누에 꽃을 가지고 시를 만들 줄 알았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이름이 나중에 와서는 용도 되고, 용이 됐는데 나중에 용도 뜻이 좀 위대한 뭐 동물에게 붙여지죠.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는 게 많아요. 모든 이름은 처음에는 그 고유명사에서부터 일반명사로 돼요. 훗날 오면 일반명사가 고유명사에도 가요. 우리말에 그 과거에 원래 기마민족들은 노예제가 없습니다. 노예제가 없는 국민 총전사제예요. 그런데 이 전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회의를 하는 것을 도비라 불렀어요. 그 도비가 다 모인 총 구성에 다 모이는 걸 접이라 불렀어요. 제비라 불렀어요. 그 제비를 열 때는 우리가 오늘날 나라 꽃도 있고 나라 깃발도 있고 심지어 나라 나무도 있듯이 그런 걸 나중에 토템이라고 부르고 애니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왕의 상징물이죠. 그때 어느 공동체 제비에게 그 저비에게 이름을 얻게 된 동물이 있겠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비예요. 그때 꽃이 있었겠죠. 그게 제비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꽃을 제비꽃이라 하면 안 돼요. 제비꽃을 오랑캐꽃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랑캐였어요.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서 그 지역에서 나라를 세우면 다 연나라라 그래요. 제비의 나라라 그래요. 그 제비라는 것은 거꾸로 그건 보통 명사가 나라 이름 고유명사로 또는 이제 다른 동물의 이름으로 바뀌는 예죠. 그러니까 그건 후대에 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왜 궁예라는 사람이 철원에다가 도읍지를 정했을까요? 사극에 보면은 청주 사람 아지트가 꼬드겨 가지고 막 이렇게 세웠다 그러는데 궁예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궁예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 아닌 세 번째로 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같은 시기에 이 동아시아 내지 동북아시아에서 세 개의 민국, 건국 시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운남 지역에 있는 남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남조국의 12번째 지도자가 그 태봉 민국이라는 나라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었어요. 역시 궁예처럼 무너졌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내몽고 지역에서 그 시도가 있었어요. 각각 시간 격차가 20, 30년이 안 돼요. 하나의 유행이었어요. 그때는 미력을 내걸고 되게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민의 나라.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민의 나라. 근데 그 민의 나라라는 이름의 상징성을 가지는 태봉이라는 나라 이름도 똑같아요. 역사에선 태봉국이죠. 태봉왕국이었는지 태봉민국이었는지는 없어요. 그냥 태봉국이에요. 왜 태봉의 국채에 대한 것이 역사에 안 남아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철원의 옛 이름이 모을도비예요. 철원의 옛 이름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시 그냥 모음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발음을 현대화시키면 그 당시 발음을 돌리면 모을도비예요. 즉 제가들이 전사들이 모여 회의하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 전통을 이어서 민국을 한번 세워보고 싶었던 거예요. 턱도 없는 시대적인 어긋남이죠. 안 맞았던 거죠. 모든 뜻이 현실과 다 맞으면은 종교가 생길 필요가 없고 문학과 철학과 사상이 생길 필요가 없죠. 오직 과학만 있으면 되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문자에도 그렇습니다. 이 각골에는 그 정들이 생각했던 다양한 꿈들이 담겨 있습니다. 필요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양성이고요. 또 하나는 질서예요. 질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어요. 다양해지면은 그것이 평등한 수평의 질서든 수직의 질서든 뭐 어떤 질서든 간에 질서는 필요해요. 질서에 대한 필요성도 굉장히 컸을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의 꿈이 담겨 있어요. 어떤 꿈이 담겨 있었을까? 그들은 어떤 꿈을 꿨을까? 그러니까 갑골을 만들던 주체인 정들은 대체 어떤 꿈을 꾸던 어떤 사람들일까? 갑골을 만들던 주체인 갑골은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시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꾸준히 만들어져요. 새로운 이름 붙일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 글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1년에 2개도 만들어지고 5개도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진 해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요. 새로운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질서가 요구될 때마다 거기에 새로운 꿈을 담을 수 있을 때마다 그 꿈은 바로 그 필요성이 뭐냐 꿈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떠한 꿈을 던졌을 때 그 필요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필요성과 목적성 그랬는데 두 개는 연결돼 있어요. 어떤 목적성 즉 희망을 던진 존재에게만 이름을 붙이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살아계실 때 어떤 건 보면 우리 사극을 보다 보면은 세종 때 막 찍은 그 사극인데 요즘은 그 정도는 없지만은 막 옆에서 세종이 어쩌고 저쩌고 세종은 죽은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살았을 때는 세종이 아니고 그냥 왕이잖아요. 현역 왕이잖아요. 현역 왕이라는 건 왕자 외에는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적어도 꿈으로 불리거나 이미 나름대로 기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름에 붙일 필요성이 존재해요.
어떤 사람이 처음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그에게 이름을 주지 않아요. 적어도 그에 대한 고마움과 기억과 꿈이 어떤 사물에 투영되기 시작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이름을 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고유명사들, 특히 사람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언가 천문을 관측하다가 굉장히 고마운 별이 있기 어렵죠. 처음에는. 갑골문에는 별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갑골문에는 별의 이름이 없습니다. 청동기 금문에는 별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청동기 금문이 갑골문보다가 먼저 쓰인 금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문도 역사가 서기 전 2000년 정도부터 쭉 쓰여서 서기 좌우까지 쓰였고요. 2000년 동안 쓰였고요. 갑골은 서기 전 한 3000년, 4000년 전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쭉 서기 전 500년까지 쓰였으니까요. 겹치는 시기가 길죠. 1500년 되죠. 그 중에서 어떤 갑골은 금문보다가 느리고 어떤 갑골은 금문보다 빠르죠. 금문이 없을 때 생성된 갑골도 있죠. 그러나 금문이 등장하기 이전 갑골에서는 아직까지 천문, 하늘의 별자리에 대한 고유한 이름이 없어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이름을 붙일 형편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천문에 대한 이름을 못 붙였어요. 대다수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람 이름이에요. 동물 이름도 사람 이름과 곁들여서 나오는데 동물 이름조차 호랑이 호자라는 이름조차 호랑이를 상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인데 나중에 일반 명사가 됐어요. 그게 호랑이가 된 거예요. 어느 사람의 이름이 호랑이였던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를 뭐라 불렀던 그 짐승을 뭐 범이라 불렀던 꽃이라 불렀던 뭐라 불렀던 간에 이름이 호는 아니었어요. 호라고 불리게 된 것은 호라고 불린 사람의 고유명사가 우리는 스타렉스도 봉고차라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버버리 코어트. 그렇죠. 낭방이 남방사스가 되고 여러분도 신고 있는 로퍼가 그것도 고유명사였죠. 어느 회사의 상표였죠. 지금 일반 명사가 되어 있죠. 원래는 그냥 노르웨이지안 슈즈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안 모카신이거나. 근데 아무튼 로퍼라고 부르죠. 근데 로퍼라고 부르면서 다 그냥 일반 로퍼로 생각하지 옛날 그 고유명사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호랑이에게 일반 명사로 붙여진 것은 언제부터냐? 춘추 시대부터예요. 그 이전까지는 호랑이는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 중에 호랑이는 누구였느냐? 왜 그것이 고유명사에서 일반 명사가 돼가느냐? 그 과정에는 복 중에서 복은 한 명은 아니잖아요. 복이 길러지는 교육기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이 길러지는 교육기관을 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사람이 존재가 등장하면은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그 밑에 양양자를 쓰면 그걸 학교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상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순서할 때 서 있죠. 그것도 학교 이름이에요. 옛날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름들이에요. 그중에 서가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문할 때는 초등학교에 원래 학교에 붙였던 갑골을 만드는 관리하는 정인들을 배양하던 초등교육기관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서문에 붙여서 처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상은 중등교육기관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뜻이 변화된 게 참 많아요. 우리 희한하다는 표현을 쓰죠. 희한하다. 인생 70 고래희. 지금은 인생 70 천지계락이지만 인생 70 고래희 할 때 희도 원래 산수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희 한 할 때 드물한 드물희. 한은 10분의 1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희는 100분의 1을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인생 70 사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라는 뜻인데 그냥 애매하니까 그냥 드물다. 문학적으로 가버린 거죠. 정확하게는 산술적 개념이었어요. 그것처럼 뜻은 자꾸 바뀌죠. 그래서 갑골들을 기르던 학교의 학교장을 호라고 했어요. 호랑이 호자.
호라는 것은 그래서 나중에 그 호와 발음이 같은 것은 그 학교를 지켜내는 사람, 그 학교에서 무서운 사람. 뭐 우리 학교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남학교, 여학교가 갈려있던 시절에 남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늘 미친 개 선생님도 계셨고 독사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선생님도 계시고 엄격하신 분도 있고 재밌는 분도 있고 온달 선생님도 계셨어요. 온달 선생님은 학생들이 선생이 자리에 없을 때는 온달 전편이고 선생님이 있을 때는 온달 후편이고 후편은 장군이잖아요. 전편은 바보고. 근데 학교의 그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의 이름이 호다 보니까 나중에 보호하다 그런 호자도 같은 발음으로 불리게 되고요. 그리고 무서운 사람을 가리키는 그 오랑캐 호자도 그 발음에서 나가요. 나중에는 오랑캐를 가리키는 주변 민족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다양한 음가에서 만들어진 글자들 중에서 초기에 만들어진 것은 호랑이 호자인데 나중에 바뀌어요. 그래서 고유명사에 붙여지는 측면에서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것은 이름은 처음에 누군가 이름을 꼭 불러줘야 될 소망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싶다라는 거. 이름을 가진 이상 그 이름값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죠. 철 좀 들어라. 여기도 있습니다. 그대의 자를 불러주라. 자를 불러주라. 우리가 현재 자가 없는 시대에 살죠. 자는 어릴 때도 지어줄 수 있고 성인식 때도 지어줄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현재 성인식 없이 다 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석을 들어와 버리죠. 원래 정상적이라면 11 몇 살 됐을 때 친구들 다 불러놓고 고마운 분 불러놓고 도와주실 분 불러놓고 부모님 불러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인생 소망에 대해서 정리를 몇 달 고민하겠죠. 해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살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그 뜻을 잘 살펴서 그 중에 대표인 멘토격인 사람이 하나 이름을 붙여주면 자가 되겠죠. 그런 의식은 우리 현재 한국 사회가 공동체로서 한 번 더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 쓰는 것도 이 각각이 여러분의 호일 수 있다는 내용들을 썼어요. 유토피아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꿈이잖아요. 내 마음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것은 꿈이잖아요. 저는 성선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악설을 안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 사회에 악인보다는 늘 선인이 많았어요. 근데 선하는 거에는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뭔가 베풀어라 그러면 그냥 베푸는 것에 방법이 별게 없어요. 그냥 베풀면 돼요.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약속을 지키면 돼요. 지키는데 뭐 방법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잔머리를 굴려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되게 악한 일들은 엄청 잔머리를 굴려야 돼요. 한 명의 악인이 굴리는 그 다양한 방법론이 악함의 방법론이 99명의 사람이 굴리는 선함의 방법론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AI가 정말 자기 학습을 한다면 AI는 사람의 경우수로부터 배우지 않고 사회에 존재하는 행위의 경우수로부터 배울 거거든요. AI는 반드시 악해지겠죠. 도둑질을 하는 방법은 1000가지 만가지지만 도둑질을 안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다양한 방법이 되어 와서 AI에게 묻는다면 결과적으로 악 AI가 될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는 사회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의 선의 비율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선설을 믿어요. 사람이 악함의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였을까? 사람을 이 몇천 년의 간극 동안 악함의 방법이 무수히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안 따라간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가 뭘까?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지어주진 않았지만 지어준 그나 마찬가지인 자기 안에 자기의 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걸 지켜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사실 학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려면 몇 밤을 새야 말씀드리는 정말 학문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런 게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것만 하는 한번 밤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나 그게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제 필요성이 곧 목적성이다. 왜 웃으셨어요? 아무래도 공수표 같아서 웃으셨죠? 예. 제가 공수표 많이 날리면 살았습니다. 제가 공수표를 안 날리고 살았으면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이 50권은 됐을 텐데 그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이유는 다 공수표를 날리고 어음을 제대로 뒤처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 정도 살고 있는 게 전생에 뭐 제가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음 세상에서 갚아야 될 어음을 열심히 끊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어음 중에 2분의 1은 이번 생에서 갚고 가고 싶고 2분의 1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생에서 갚는 어음으로 남겨놓고 어쨌든 제가 전생에 잘해서 받는 몫은 단 하나도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전부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객담입니다만 제가 학교를 다니던 그 촌구석에서는 10명 중에 2명이 초등학교를 못 갔었어요. 8명 중에 4명이 중학교를 못 갔었어요. 그 4명 중에 2명이 고등학교를 못 갔었어요. 그럼 대학은요? 저처럼 대학 다니고 더 가방낀 더 길게 만들어보고 뭐 원이라는 데 가고 이랬던 건 운이에요. 제가 머리가 좋고 제가 성실해서 간 게 아니라 정말 운의 문제였어요. 저한테는 나머지 그 100분의 98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사명감이 있어요. 그게 제가 공부해온 원인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그게 또 한편으로는 꿈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이 저의 유토피아이기도 해요. 아무튼 여기도 이름도 보면 이제 그대 이름은 뭐 대나무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면은 또 이름을 불러주라 어디 있죠. 아 그래요? 그것도 똑같으니까 좋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예. 저 잘하는 것에 보면은 가운데는 누군가의 존재죠.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빛나는 빛이에요. 나에게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그건 내 이름이에요. 내게 그 이름이 있다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 거예요. 나의 꿈이에요. 그 꿈을 불러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그 이름을 불러주라는 거예요. 설령 그 이름이 주먹 쥐고 일어서든 늑대와 함께 춤을이든 간에 언젠가는 그 이름값을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발음이 찌러죠. 찌러도 역시 동북아시아 전체에 비슷한 음가가 있어서 저랬을까? 지역성일까? 그런데 저는 그 지역적으로 그랬다는 건 저는 이미 증명을 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책을 못 내고 있습니다만은 어소사전을 못 내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후원금까지 받아놓고 못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곧 냅니다. 많은 작업이 이루어져 있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 발음이 찌인데 어딘가 철자하고 비슷하죠. 원음가는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죠. 근데 저는 온 인류가 처음에는 음가가 비슷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인류가 아무리 다른 이상한 언어를 써도 인류가 낼 수 있는 언어의 음가는 하나예요. 아프리카에 갔다 왔던 까마귀든 아메리카에 태어난 까마귀든 까마귀라는 유전자가 유지되는 이상 그 까마귀들이 낼 수 있는 음가의 범위는 동일해요. 그래서 까마귀들은 자기들의 몸으로 이야기하겠죠.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각각의 까마귀들은 유럽의 동물원에 만나서 2시간도 안 돼서 대화를 한다는 거죠.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우리만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보캐브러리를 껴들고 다녀봐야 영어가 안 되시는 이런 서울대 출신들만 잔뜩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서인 선생님. 제가 존경하니까 이렇게 부르죠. 근데 아무튼 여도 그 찌도 그렇고요.
사실 너도 앞에 하나가 그 부 하는 게 발음이 빠져 있어요. 지 부러 이렇게 말하기에 맞는데 이 W도 아니고 V도 아닌 애매한 발음이 있어요. 이분들의 발음과 어떤 사물에 대한 이름이 동파 상형 있는 이름들이 한국어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가 사슴을 옛날 이름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사슴 이름이 옛 말로 고구려 시대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음가들을 재조성해서 삼국시대 단어를 700개를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그때 동원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사슴은 사슴이 아니고요. 사슴이 아니고 부루예요. 부루. 부룬을 짧게 부루. 근데 부루. 그 음가를 한자로 표현한다면 부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여라는 이름 자체가 사슴나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고구려에서 흰 사슴이 잡히면 부여에 선물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샹그릴라, 사실 샴바라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원래는 샴바라, 샹그릴라라고 불리는 여관 같은 데나 오늘날 중국은 아예 그 지역을 샹그릴라라고 해놨지만은 왔다 젊다 누구? 예. 20년 전에 접니다. 20년 전 10월 달에 접니다. 딱 20년 전이네요. 그 사람들의 포탈락궁 같은 데 가잖아요. 거기에 사슴이 올려져 있어요. 그 사슴의 이름도 부루예요. 부루예요. 근데 그 사슴도 흰 사슴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딘가가 비슷한 그런 발음 음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음가들이나 이런 걸 총합해 볼 때 인류는 태초의 음가로부터 대화를 공유하기 시작했던 시대. 그걸 벗어나면 원시 공동체 사회가 무너진 거죠. 그 다음부터는 다양화된 사회, 그것이 부족 국가 사회이든 뭐 치프덤 소사이어티든 뭐 트라이브 소사이어티든 간에 어떤 박사, 켄트 플래너리, 엘만 서비스 이런 박사 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다양해지 가면은 그런 박사들 얘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동북부에 있는 인간들은 상상도 하기 전에 기마교통혁명을 일으켜버린 민족들이에요. 저 남미에서 살던 지금도 남아있는 원시 부족들을 연구해서 인류 발전 이론을 만들어 온 문화 인류학은 어거지예요. 이 동북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 지금부터 17,000년 전에 말을 타기 시작했어요. 말을 타고 나면은 이 동만주에서 저 필리핀까지 2달이면 가요. 빨리 가면은.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의 문화권과 남미의 수풀에 의해서 고립됐던 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그때 적용시키면 안 되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제 오늘 제가 줄줄이 얘기 드리다 보면 끝이 없어서 아무튼 이제 다음으로 드릴 말씀은 각골 문자에는 필요성이 있고 그 필요성에는 다양한 기념해야 될 꿈들이 있고 그 꿈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사회를 재조직하고 다시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그들의 사회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하고 싶어 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보면은 방숙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요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잘 못 그려서 그런데 그 예전엔 이렇게 좀 휘어 있는 칼이에요. 위에 있는 게 칼자루고요, 밑에 있는 게 칼날을 표시한 거예요. 이 칼이 토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단위예요. 그러니까 토기 담아두는 거, 칼 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이 두 가지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자기밖에 가장 중요한 사물이었던 거죠. 이 사물이 가지고 다니다가 요 어디지 그러면 햇빛을 바라보면서 칼자루 딱 놓고 그 칼 놓고 칼자루와 그 칼날 사이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 분리대가 있죠. 분리 부분으로 동서를 가리고 칼자루를 북쪽으로 하고 칼날을 남쪽으로 해서 방위를 가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방위를 가리키는 뜻으로도 쓰이죠. 원래는 이거는 칼이에요. 근데 칼도 왜 발음이 방이었을까? 방이었을까? 방이었던 다른 어떤 글자들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 방이라는 글자, 이 칼은 갖고 가서 칼이 있는 곳이 곧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 방할 때 방도 그래서 나와요. 방이라는 음가로 불리는 많은 글자들의 최대 공약수 내지 최소 공배수가 있어요. 그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찾아져요. 그게 또 제가 다른 데서 그 표운 문자들의 고어를 연구해서 올라온 어소의 공통점과 맞추면 이상하게 이퀄이 돼요. 그리고 다시 재해석을 들어가 보면 연역적 재해석이 가능해져요.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볼 만한 것이죠. 왜? 그게 꿈으로 가는 계단이니까요. 그 계단이야말로 무엇인가를 만든 현실이니까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듯이 당시의 정들이 할 수 있는 현실이 또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 댁에도 방은 발음이 방이었던 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방도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숙인데요. 숙은 두 가지 고자가 있어요. 위에 이렇게 지붕을 가리키는 집가짜 쓸 때처럼 지붕을 가리키는 것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시옷으로 세모를 내는 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없는 게 초기형이에요. 어딘가 집을 짓고 그 안에 자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자면 자는 거예요. 이때는 어디에 잔다는 개념 없이 그냥 자는 게 자는 거예요. 사람이 쭈그리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 그려놓은 셈인 거죠. 그 옆에 그 잠자리가 있죠. 이걸 90도 오른쪽으로 돌리기를 하면 오히려 이해가 되기 쉽죠. 아무튼 또 이렇게 봐도 되니까요. 이해는 되니까요. 그 잠자리에 자는 거예요. 잠자리에 자는데 이건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만은 칼 놓고 자라는 얘기입니다. 잘 때가 제일 무서워요. 제가 살아보니까. 잘 때 엉뚱한 생각하기 쉽고요. 잘 때 딴 생각 품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제 본성이 평상시에 나쁜 짓 하려고 해서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낮에 이룬 것이 둘이라면 밤에 잃어버린 것이 넷이더라고요. 잘 짜자. 건강도 그렇더라고요. 낮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둘이라면 밤에 잃어버린 것이 넷이고 다섯이고 여덟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인 몸의 의미이든 몸뚱이의 의미이든 몸뚱이 너머의 이야기이든 내 삶의 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잘못된 잠일 수 있어요. 잘못 자면 꿈은 잃어버려요. 잘못 잠을 잃어버리면 꿈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꿈을 잃어버려요. 그러고 말하기를 내가 잘못 잤다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이 들었다 생각해요. 말해요. 나이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요. 나이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데 나이는 익어갈 뿐이죠. 곡식으로 치면 익어갈 뿐이죠. 햇빛에 뭐가 곡식이 변하지 잘못되나요? 근데 밤마다 물을 먹은 거예요. 익어야 될 계절에. 그래서 요런데 방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있지만 이 숲 같은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상형 문자죠. 따라서 요 두 글자만 보면 앞에 글자가 먼저 만들어진 꿈이 담긴 글자고, 이 글자를 가지고 방위로 이해했다는 건 현실성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로 이해했다는 거, 방법으로 이해했다는 거, 방향으로 이해했다는 거, 다 현실성이죠, 당시에.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암을 하나 넘겨주시죠. 섰다, 이거는 보면은 요 부분은 상형인데 두 부분이 이루어지죠. 밑에 땅이 있고 사람이 서 있죠. 그러면은 그 두 개의 부분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갑골문치고는 아주 초기에 고유명사로부터 온 글자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뒷부분도 이건 덕인데요. 옆에 있는 것들은 사방으로 난 길들입니다. 사방으로 난 길에 있어서 언제든지 이때는 이미 전제가 깔려 있겠죠. 귀납 연역적인 전제가 깔려 있겠지만 아무튼 앞을 향해서 옆으로 뒤로 눈 안 파는 거예요. 그렇게 낮에 열심히 입덕을 하려고 해도 밤에 잠 잘못 자면 끝난다는 거죠. 아무거나, 예. 요거는 이제 그 하나의 공통된 우리 안에서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얼굴이 각이져 있죠. 그럼 싸움이죠. 얼굴이 둥글면은 화해고 얼굴이 각지면은 갈등이에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하나에 묶여서,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타지 않으면은 싸울 일이 없죠. 같은 이해관계에서 갈등이 나는 거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데 있으면 싸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각 정당이 갈등하는 것도 하나의 정권이 있기 때문이죠. 정권을 뭐 이쪽은 이쪽대로 세우고 저쪽은 저쪽대로 세운다 그러면은 뭐 갈등할 일도 없죠. 근데 아무튼 하나의 무대 속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갈등하는 건데, 위에 거는 마음에 대한 것이고, 이 마음에 대한 것,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은 다 후기갑골에 해당됩니다. 마음도 뭐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요. 몸 안에 어디엔가 있는 알갱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초기형이고요. 뒤로 가면 심장을 어떻게 알았는지 심장 모양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 위에 있는 게 제 앞에 있는 게 아예요. 아는 무슨 모습이냐 그러면은, 제가 잘 못 그렸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요, 그 왼쪽 부분에 있는 것이 칼날이에요. 이렇게 삼지창처럼 생겨 있는 칼이에요. 그리고 그 칼자루예요. 그리고 그 칼자루와 연결된 긴 자루예요. 그러니까 칼날과 자루를 연결시키는 중간 자루가 있죠. 중간 자루 말고 긴 자루, 내 손으로 잡는 자루죠. 내 칼이 나라는 거예요. 이 나를 만든 정인들은 이것으로만 나를 표현하는데 너무 답답해 여겼겠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도구인 칼이 나라니, 내 칼이 나라니, 내 밖에 있는 사물로서 나를 정의하다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로 나를 정의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내 안에 균형 잡혀 있는 태양으로서 나를 표현해요. 왜 과거의 논어에서 아까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5일 삼성이 뺏겨 오시면 안 될 텐데요. 사장님 그냥 사장님이 서인샘을 막 요 보면 오를 쓰죠. 오를 쓰는데 밑에 것은 입일 수도 있고, 또 한편 태양으로 쓰는 글자도 있는데 태양으로 쓰는 건 후기의 거예요. 입이에요. 입으로 불러주는 이름이에요. 위에 것이 이름이고 밑에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자를 불러주라, 이 한 글자가 오예요. 발음도 아와 오로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 오는 이 도구로서 표현되지 않는 나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또는 3가지 기준에 따라서 반성한다 라고 할 때 이 알을 쓰면 안 되겠죠. 도구를 쓰는 물질의 나를 쓰면 안 어울리겠죠. 그래서 5일 삼성이 돼야지, 아일 삼성이라 썼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웃어버리죠. 아, 저분은 한자를 모르는구나. 아라는 것은 원래 소아예요. 원래 심 밖에 작은 나예요. 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라는 것, 그러나 아까지도 결국은 내 건데 어떡하겠어요. 나는 이 불자는 안일 불자인데, 이거 왜 이러냐 그러면, 뿌리가 올라오지, 씨앗을 뿌렸는데 올라오는 것은 싹이 되죠.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불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씨앗이 그냥 뭐 뿌리가 있긴 한데 위로 못 올라왔어요. 그걸 안일불이라 그래요. 나중에 오면 직선으로 그어서 이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같다는 뜻인데, 옆에 있는 건 입이죠. 입인데 그 옆에 있는 것은 원래 요즘 현재어는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오고 앞에 있는 것이 뒤로 가서 같을 여성을 가리키는 글자 여에다가 입구자를 쓰게 되죠. 그러나 원래 글자는 입이고, 이때 여라는 것은요, 자신을 항복받은 존재가 원래 여예요. 이 여성 할 때 여는 다른 글자예요. 원래 이 우리가 오늘 쓰면 여성 할 때, 여자 할 때 쓰는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를 가리키는 여가 아니에요. 자신을 항복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항복받은 것 같지 않다. 자기 반성이죠. 뭐 아무나 한번 더 넘겨주시죠. 예, 뭐 요거는 대인데요. 횃불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은 횃불이고, 그 옆에 있는 건 손을 편 거예요. 그 우리가 옛날에 외계인 후손인가 봐요. 각골문을 만드는 분은 손가락이 3개였나 봐요. 근데 어쨌든 손이에요. 손으로 횃불을 잡고 있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존재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대라는 것은 적대의 의미의 대가 아니고 뭔가 맞이하겠다는 의미예요.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하는 거죠. 뭐를? 사람 위에 큰 게 있어요. 그게 하늘이죠.
그러니까 사람 위에 있는 큰 것, 하늘. 그리고 이것은 기준으로 해서 안박. 이분들의 안박은 이 복인 정이라는 사람들이 글씨를 써오라 할 때 방향이 오른쪽에 시작해서 왼손으로 편으로 옮겨가죠. 우리가 왼쪽으로 갈수록 좌천이라 그러죠. 벼슬은 왼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니까. 근데 요 오른쪽 출발점 바뀌니까 이제 외라고 쓰고 이것이 나중에 바깥 외자가 되는 겁니다. 천외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파라다임 박? 내가 생각하는 파라다임 박도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나의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굴레는 아닐까? 그래서 이미 법을 법이라고 하면 법이 아니라고 하신 옛 어느 분의 말씀이 계시듯이 세상을 또 하나의 세상이라고 하면 순간 그 세상은 꿈이 아닐지도 모르죠.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자선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위에 거는 어떤 그냥 지시형이고요. 이거는 아주 후기에 만들어진 갑골문이에요. 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는 이름이죠. 밤에 달이 떴으니까 밤이죠. 밤에 입놀림 하는 거.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죠. 보일 수 없으니까. 형상으로 표현되지 않을 때 무언가를 부르는 것. 입으로 하는 것.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대나무. 대나무 잎이 너무 뚱뚱해서 꼭 고추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제 그림 실력이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 땅 하늘은 그린다고 그린 게 그렇습니다. 요거는 위에가 해라는 것은 짐작이 되시죠? 밑에 거는 어딘가 주어진 웅덩이 계곡에서 하나의 풀이 돋아나는 거죠. 해가 돋아나는 거죠. 밑에 있는 것은 사람이 그 크기를 잴 때 팔을 쭉 벌려서 한 뼘, 두 뼘 하듯이 한 발, 두 발 하듯이 그 팔을 벌린 모습이어서 크다는 뜻이고요. 길은 말 그대로예요. 한 방향으로 쭉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직선으로 똑바로 가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약간 삐뚤음하게 해봤어요. 우여곡절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길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스톱을 하면서 입을 벌리고 의심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의심할 의가 돼요. 그다음 밑에 거는 요거는 다 이제 요런 것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상형과 비상형의 합성이죠. 뭐 회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회의, 지사 이런 거 다 의미 없고요. 더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개념, 한자는 6가지 개념이 있다. 뭐 회의, 지사, 상형 이런 것 때문에 한자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글자 하나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위에 거 요건 작을 소자가 초기 형태로 이렇게 쓰였던 거고 밑에 거는 보이시죠? 아자죠. 아까 그 칼하고 같은데 뭐 글자 모양을 조금 균형 잡히게 하려다 보니까 칼의 손잡이와 칼날을 잇는 중간 손잡이를 조금 엉성하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그 무릎 꿇고 있는 모습 위에 유독이 눈만 강조해 놓은 상형자죠. 이게 나중에 볼견자가 됩니다. 그 볼견자라고 하는 거 우리 보다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볼견, 볼관, 볼찰, 볼간. 보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뜻이 다 달라요. 찰은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르네상스의 상스는 사이언스, 사이언스는 과학이라 그러는데 과학은 뭔 뜻일까요? 과학은 나누기란 뜻이에요. 종교가 모으기란 뜻이면요. 과학은 나누기란 뜻이에요. 근데 종교가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가르기가 돼요. 종교는 나누기를 가르기라 그래요. 나누기는 원래 그 존재는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존재를 한번 너 여기 좀 있어봐. 너 여기 좀 있어봐 하는 건 나누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미리 연역적으로 하는 건 가르기라 그래요. 나누는 것은 분이라고 해요. 나눌 분. 가르는 건 분석할 때 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석이란 말은 나누고 가르기예요. 근데 나누고 가르기가 구분이 쉽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왜? 우리가 연역과 귀납의 종합존재니까.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배운 말 중에요. 어리지도 않았지만 어렸더라고 할게요.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독립된 존재.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또 불가능해요. 들어가면은. 근데 있다고 쳐보죠. 그럼 항상이란 말을 쓰잖아요. 내 의식 속에서만 영원이라고 쓰면은 우리 항이에요. 마음심이 붙죠. 내 의식을 떠나서도 늘이라고 생각하면 상이에요. 근데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항상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견도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간과 견, 관, 찰 다 다릅니다. 찰은 엄밀하게 보면은 나눠보기예요. 관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기예요. 간은 지나가면서 그냥 형상 자체를 보기예요. 우리가 보고 산을 봤다면 간이죠. 상대적으로 나무들을 봤다면 관까지 했을지 모르죠. 그리고 거기서 이것저것 나무들을 분류까지 했다면 찰이 되겠죠. 그 찰은 엄밀하게 보면은 내려다봐야만 가능하죠. 관은 약간은 올려다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문도로 얘기할 때도 위를 보면 안관천문도, 밑을 보면 부찰지리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옆에 있는 왼쪽 것은 발자국이에요. 발이죠. 흔적이죠. 옛날에 역시 우주인이었나 봐요. 발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원래는 3개밖에 없는데 제가 하나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이 있고 옆에 사람의 흔적이에요. 사람의 흔적이에요. 네가 현재 여기 있는 네 발바닥, 네 흔적 그게 이것이다예요. This is this예요. This is you예요. 그러니까 너의 이것처럼 현재 있는 너처럼 늙어가라. 어떻게? Like you. 지금 현재 너처럼만 늙어가라. 내일 가서 어제 내가 달랐다고 말하지 마라. 뭐 그런 의미인데 늙을 노자는 지팡이 짚고 있는 사람이 머리가 이제 그 흩날리고 있는 거죠. 저 나름대로 이런 게 참 그림과 글자 사이에 있는 게 참 쓰기 좋아요. 못 써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잘 써도 특별히 칭찬되는 일 없고 이런 거는 이제 같은 문에 같은 입놀림을 하고 있다. 같은 문에서 같이 먹고 있다. 식구죠. 그게 같을 동자예요. 같다는 것은 같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게 의미가 한 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 같을 동이에요. 위에 심자는 아까 마음심과 다르죠. 심장을 형성한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같을 공인데 위에 있는 것은 없어도 돼요. 근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는 게 후기형인데 글씨의 균형 맞추려고 그냥 후기형을 갖다 쓴 겁니다. 하나의 같은 공이죠. 공은 같이 한 문 중에서 밥 먹고 있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같이 힘을 모으면 공이에요. 동은 그와 상관없이 같이 하든 말든 간에 한 운명체예요. 한 운명체면은 동이고 한 운명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위는 공이에요. 그래서 이념으로서 번역을 할 때 코뮤니즘을 번역할 때 동산주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상한 번역이 되죠. 처음부터 공동체가 되니까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번역이어서 저는 번역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밑에 거는 그냥 뭔가 경작하고 있는 작이에요. 예전에는 생산이 농사였으니까 되게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 이 작자예요. 사람 인변이 없이 옆에 있는 것만 가지고 지을 작인데 나중에 사람의 손으로 농사 짓는 걸 따라서 뭔가를 만드는 것을 가리키면서 글자가 좀 변형이 되는 게 오늘날 작품할 때 작이고요. 원래는 작품할 때 작의 뿌리는 이 글자고 이건 농작이에요. 동경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가 되려면은 정말 마음으로는 이미 한 식구여야 되고 행동으로는 뜻을 모을 만큼을 상징하는 공동행위가 있어야 돼요. 공동행위 없이 마음만 내세우거나 마음으로서 하나가 아닌데 공동행위만 한다고 해서 뭐가 되지는 않아요. 필요 충분 조건인데 어느 것이 필요 조건이고 어느 것이 충분 조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나중에 철학에서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같거든요. 수학에서는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가 다르지만 현실의 우리 삶에서는 같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귀라는 것은 곡식이 익어서 다 쓰이고 풀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걸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이쪽에 여기 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게 또 역자예요. 나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도 있다. 그래서 역시의 뜻이고요. 요것은 근문에서만 나타나는데 굳이 갑골에 넣었습니다. 엄밀하게는 갑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조울 호자는 여자 남자를 엮어놔서 거식이냐 그러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호라고 하는 것은 있을 자리에 있다는 의미인데요. 원래 아까 이 여자가 인간적으로 남성 여성의 성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그러면은 이거 합하면 그냥 풀면 여자밖에 안 되잖아요. 여남이 아니잖아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자자에 해당되는 만큼 뒤에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것도 또 다른 의미예요. 우리 옛날 깨달은 사람들을 보고 선생님을 보고 공자, 맹자, 증자, 노자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의 자자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자자로 불러요. 아들자로 쓰이는 건 나중이에요. 내 아들이 깨닫기를 바라고 나중에 기도로서 집에 깨달을 애 가능성이 가진 부처씨야. 나중에 예수님 잘 모실 애. 얘는 반드시 성자 될 애.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다 보니까 자자가 아이들에게 붙여진 거예요. 원래 자자는 깨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여자는 그 깨친 것을 실천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실천과 정신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행동과 생각이 어긋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복들이 생각했던, 정들이 생각했던 사고예요. 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항복받은 이, 실행하는 이, 그리고 자기를 뭔가를 남에게 전해주고 스스로 깨친 이. 그러니까 행동과 마음이 동일한 사람, 어울리는 사람, 이걸 또 어울리는 일, 이걸 호라 그래요. 이 호도 바로 누구냐? 그 발음 호에서 온 거예요. 학교장. 이런 사람만이 학교장 하는 거예요. 학교에 쓰레기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쓰레기 줍는 사람이 교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할 때 호자도 역시 그런 사람이 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변호사가 아니라 모함사여서.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변호사님은 변호사를 그만두고 장사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는데요. 엄청 존경합니다. 그다음에 이 불호는 그 글자는 어디선가 수입된 갑골이에요. 갑골에도 수입이 있었어요. 이 호자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통을 받은 한 달 동안 문제를 못 풀었던 적이 있어요. 이 호는 나중에 어디서 풀었느냐? 수메르 문자에 나오는 것과 동일했어요. 이게 이제 엄밀하면 상형자라고 풀긴 합니다만 저도 귀찮아서 상형자가 아니에요. 아무튼 부를 호자예요. 밖으로 그냥 뭔가 부른다 이렇게 하기로 하죠. 밑에 있는 건 돈꾸러미예요. 옛날에 조개였죠. 조개 같은 걸 주르르 꿰면 조개가 돈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또 나중에 돈 나오면 그 돈을 꿰매고 있는 두 개의 줄이에요. 이 두 개의 줄의 사이가 친구냐? 원래는 여기 생략이 하나 돼 있어요. 요 위에 손을 가리키는 세 손가락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돈을 같이 쓰는 사람이 벗이에요. 덧붕자의 의미는 그래요. 네 돈 내 돈 안 가려야 벗이에요. 그리고 같이 손잡고 있어야 벗이에요. 네 손 내 손 한 방향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벗이에요. 그러니까 벗붕 벗우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붕우가 그런 의미예요. 약자는 이 뒤에 약소가다 약자는 앞에 있는 건 실이에요. 사람이 실을 매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약속을 하면 실 맺고 그 습성은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게 지금의 팔찌가 된 거죠. 그래서 아무런 약속 없이 팔찌를 하면 안 되죠.
풀자. 그 다음에 태양은 원래 이 글자는 후기 갑골인데 두 번째 글자는요. 왼쪽 편만 있으면 있을제예요.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흙을 표현해 줬어요. 왜? 요렇게만 쓰면은 나중에 글 아는 분들이 뭐라 할까봐 저도 뒷날 또 조금 생각해서 욕먹을 걸 조금 줄인 거예요. 있을 제자 비슷하게 해놓은 거예요. 시대적으로 일자와 제자는 같은 시기에 쓰였던 갑골이 아니에요. 1500년의 시간 격차가 있는 글자예요. 근데 어쨌든 태양은 있다. 어디에도 숲을 중에도 숲 가운데도 그 어떤 역경에도 그 어떤 그림자 안에도 빛은 있다. 그게 꿈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느 정인이 하남 지역의 정인이 그 우골에 새겼던 것을 그대로 뺏긴 겁니다. 그 갑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갑골 중국 공식 갑골 분류 168호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새 뭐 깃털이 날리니까 바람이죠. 바람인데 이 풍이라는 것도 고유명사에서 온 겁니다. 이게 그 바람이라는 게 풍이라는 것 자체 이름이 오늘날 성씨 풍씨의 조상이 누구냐? 소호 김천씨예요. 소호 김천씨, 금천씨라 그러죠. 금천씨인데 금천씨의 그 후예가 중국의 이수변의 말맞자 쓰는 풍씨예요. 그런데 같은 그 풍이란 인물을 이제 바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분이 누구냐? 이 글자 옆에 더 복잡한 게 뭔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퀴 같은 게. 그게 뭐냐? 술에, 방앗간에 물 떨어지는 거. 물레예요. 물레를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나중에 그게 바람으로 돼 있어요. 원래는 그 바람을 이용하기도 했겠죠. 그 풍수차죠. 풍차도 아니고 수차도 아니고 풍수차를 처음 개발했던 것으로 간주되는 금천씨의 그 이름이 이 풍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는 올레자는 우리가 사람이 뭐 이렇게 말이 이렇게 온다 그걸 상했다는데 아니고요. 싹이 올라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물수자는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래 위 가리키는 방향지시어니까 이거는 뭐 어떤 문자에서나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공통적인 형태의 변형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풍이라는 것이 새로운 문명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바람은 새로운 문명은 고난이 있는 그 물 위에서 오는 거다. 솟아나는 거다. 우리의 시대에서 이렇게 조건이 갖춰질 때 오는 거지 따로 별도의 세상이 풍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시간이. 예. 이거는 요거는 누구의 말을 제가 옮겼냐 그러면 이거는 알리기에리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가고 제비오리라. 예, 제비는 동서양에서 아까는 제비를 그렇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동파문인을 쓰고 있는 운남의 나시족도 제비는 상스러운 동물이에요. 새로운 소식을. 우리는 아까 그 제비 빼고 그냥 강남 같은 제비만 하더라도 본 소식이죠. 그런데 나가고 나서 그 아르노강에도 봄에 제비가 꽤 있습니다. 피렌체 아르노강에도. 그래서 나가고 난 다음에 오리라. 이 후자는요. 실을 이렇게 따잖아요. 실 닦고 제일 마지막에는 못 따잖아요. 그 남아있는 꽁지, 그냥 뒤에요. 간 뒤에 제비 오리라. 제비는 제가 못 그려서 저렇게 목이 긴 겁니다. 그래도 조금 새 소식을 갖고 올라오면 목이 긴 게 좋아 보였어요. 조금 더 잘 그릴 수 있는데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배가 있어요. 볼록하게. 근데 배는 가까이 안 가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제비 배 하얀 게 강조되지 않았으면 싶어서 그랬겠어요. 올레자랑 같았고요.
뭐 그렇죠. 위에는 그 대지 위에 뭔가 솟아났으니 봄이죠. 그리고 싹이 떨어졌으니 다 한 것이죠. 그것이 봄이 다 한 자리에 그래도 남은 날은 길이라. 남은 날은 길이라. 길장자는 머리가 긴 장발이에요. 그리고 날은 이제 해를 썼고요. 그런 의미고요. 예. 해석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꿈 안에 저 해석이 있겠죠. 그 다음에요. 예. 예, 이거는 위에는 매달려 있는 고리고요. 밑에는 받침대고 가운데 있는 건 북이에요. 밑에 있는 건 웃고 있는 입이에요. 웃으면서 북을 치는 게 기쁜 거예요. 웃으면서 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풍은 하늘에 올리는 축제 상위에 양이 풍성하게 2마리 올라가 있는 거예요. 풍이라는 것은 내가 누리기서 풍성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누려서 풍성한 거예요. 내가 함께 누리는 것은 부라고, 내가 혼자 누리는 건 부라 그래요. 풍이라고 하지 않아요. 풍부라고 하죠. 내가 누릴 건지 같이 누릴 건지가 애매하니까 풍부하다 그러는 거예요. 엄밀한 말은 부는 내가 누리는 것이고 풍은 공동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뻐할 것은 공동체가 누리는 것이 많은 것을 기뻐하라. 그 공동체를 뭘로 보든 가족으로 보든 나는 나 혼자 공동체 하든 나 혼자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럼요. 입과 코와 귀와 눈과 죄송합니다. 나이 들면 이렇게 싱거워져요. 네, 그다음에 갑골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어쨌든 뭐 전문적인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고 좀 갑골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생각이 깊지 않았던 건 아니다 하는 얘기를 그냥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수준으로 오늘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을 질문을 어떻게 하실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아까 전자는 말씀을 안 주셨는데 전자는 어떤? 볼견자. 네. 볼견자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수동이에요. 볼간은 그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견과 간은 사실은 이게 구분이 또 안 되죠. 그리고 관과 찰도 구분이 안 되죠. 관찰이라 그러고 붙여서 쓰고. 우리 그런 게 많아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강은 에너지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건은 그 구조가 골조가 잘 돌아가 멀쩡한 상태예요. 근데 어느 두 개가 따로 떨어지기 힘들다 보니까 강건 건강 같이 쓰는 거죠. 사실은 뜻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뜻이 한자어에서 뜻이 두 개의 글자가 한 뜻을 가진다. 원래는 다른 뜻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다 그렇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나중에 그냥 차근차근 하시라고 하죠. 예. 예, 예. 여튼 이 정도 시간은 다 됐는데요. 어쨌든 인사를 일단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유, 이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얘기 썩 바른 얘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그 얘기를 바루어 주시고 담긴 뜻이 작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 뜻을 여러분 안에 키워서 여러분들의 뜻이 여러분의 몸 크기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몸을 뚫고 하늘 밖으로까지 맞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은 이미 다 꺼져버린 제 안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라도 되면 좋겠다 싶어서 20년 만에 이렇게 자리에 서봤습니다. 사실은 식은땀이 흐릅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는 올렸지만은 제 마음은 1시간 반 내내 정말 살얼음 판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줄이겠습니다.